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들이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건 전부 국민들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검사들이 이런 특권을 누리라고 허용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임한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한이라는 게 국민에게 봉사할 때만 의미가 있는데, 물론 험지에서 또 음지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사들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검찰의 위임한 권한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무관하게 오로지 제 입술만 차리는 방식은 곤란하고요. 오늘 토론을 계기로 해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단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수입니다. 몇 달 전에 전주에서 인권연대 회원의 날, 물론 비회원이 많이 계셨지만, 그때 여러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이 검찰공화국 책을 그때 이제 저 말고 서도학 하태훈이랑 오창희 그래서 책을 썼었는데 꽤 많이 팔렸는데 그 책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정파든 인종이든 성별이든 그 모든 걸 떠나서 함께 용광로처럼 어우러지는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건데, 근데 마치 검찰공화국 하니까 검사가 이 공화국에 잘 녹아들어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이게 잘못 진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 진 것 같고 검찰 제국이나 왕국 정도로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법률가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청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그 말이 정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인권 옹호기관적인 지위 이 두 가지가 검사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이며 생명과 같은 그런 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잘 지켜도 잘 지키면 우리가 검사나 검찰을 걱정할 필요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검사 동일체 원칙이 지금은 이제 검사하고 특정 정파하고 정치적 결사체를 형성하면서 정검 동일체 원칙으로 변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갖고 있고, 아무튼 공익의 대표자는 뭐 특정 정파의 대표자가 아니라 인권 옹호기관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검사 특권이라고 볼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우리가 대안을 좀 더 고민해보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검사 특권 해체 방안에 대해서 우리 김성진 변호사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걸 듣고 나머지 토론으로 임해주신 성민호 전북대 법전원 원장님, 김정현 원장님, 김영준 형사정책본부정책원 연구위원님, 김기환 상임기자님 함께 되시길 그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간은 뭐 원칙을 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요. 발표는 30분 이내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토론하시는 분은 한 1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또 질문할 거 있거나 토론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성진 변호사님의 검사특권 해체 방안에 대해서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변호사입니다. 검사 특권 해체 방안 공부를 하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검사 어떤 위치냐, 단적으로 얘기되는 게 이제 검사 하나회 이런 말 나오고 있고, 검사 독재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검사 하나회라는 말은 하나회처럼 전두환 검사 독재 일당들이 군인들이 핵심 요직을 복종하면서 국정을 좌우했던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검사 독재란 말은 곧 민주주의가 아니다, 검사들이 다 알아서 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 독재가 나오게 된 현실에 대해서 그 근원이 되고 있는 검사들의 특권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고, 그러한 특권들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발제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여러 논자들이 이미 논의해놓은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논어식으로 말하면 수리부작, 소수는 하지만은 지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이번 발제를 통해서 망라적으로 검사들의 특권이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검사들이 한 100명이 밖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 한 직업군, 그 안에서도 특수한 인원으로 뭉쳐진 이러한 소수가 이토록 큰 권력을 가지는 경우는 없었다. 심지어 조선일보의 말입니다. 형사절차를 동원해서 반대파 정치인을 파렴치한 형사범으로 만들어 처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검찰이 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낸 책에 나옵니다. 이렇게 수사의 지배자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인 수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고, 이것을 브라질식으로 빗대어서 브라질처럼 우리나라도 이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사법 권력과 법률 지식으로 무장한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스텔스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사특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특권 하면은 이 대한민국 검사 모두가 특권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의 특권은 특수통, 공안통, 뭐 이런 기획통, 이런 무슨 라인에 속한 그런 핵심 검찰 간부들의 특권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검사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80% 내외의 검사들은, 형사부 검사 그리고 부장 이하의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보다 월급이 좀 더 많은 정도고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특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검찰 간부와 일반 검사들은 우리가 구분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검찰 간부들 보면은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핵심 기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사들로 10% 내외다, 20% 정도. 그러면서 검찰 조직 내에서는 이러한 사람들과 아닌 검사들과의 사이는 뭐 신분 관계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그리고 검찰국 출신 이런 자리로 가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고, 그 경쟁 과정에서 소수는 핵심 요직으로 진출하고 나머지는 그냥 셀러리맨화 돼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요직에 진출하는 기획통 검사들의 상당수는 알고 보면 검찰 고위직에 진행책을 둔 경우도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저도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아마 한동훈 장관도 전직 검사장 사위였죠. 이렇게 통으로 불리는 어떤 라인으로 있어서 나름의 무리가 있어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좋은 보직을 지금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8대2로 시작했던 이 일반 검사들과 핵심 라인의 검사들이
검사장 승진 단계가 되면은 오히려 이 핵심 통들이 8을 차지하고 나머지 일반 검사 쪽에서 승진하는 경우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8대2가 2대8로 확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핵심 검찰 간부들과 일반 검사들은 분명히 구분되는 역할과 지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일반 검사로 다 검사 전체를 비판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핵심 검찰 간부들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에 초점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핵심 검찰 간부들은 특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제도적 뒷받침되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들 검사 동일체 원칙 하면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예전에 법전에 검찰청법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좀 이상하잖아요. 검사가 뭐 하나냐? 여러 명인데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은 법전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은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 실질은 법전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형사소송법 교과서 다 한번 제가 봤는데 다 교과서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을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검사 동일체 원칙은 뭐냐? 상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을 시킬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검사 동일체 원칙입니다. 시키는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것도 포함되죠. 이렇게 검사가 부속검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상사는 밑에 검사를 정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존재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당한 명령이 있어도 밑에 검사들이 상사한테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검찰 구조다. 승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핵심 검찰 간부에게 밑 보인다. 그러면 승진 안 된다는 말씀드렸고 핵심 요직도 진출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을 전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검찰은 이 핵심 검찰 간부의 지시에 굴복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진은 능력도 능력이지만 윗사람 말을 듣는 것 그리고 회원 지원 근무원 이런 것들로 자기의 자리를 잘 챙기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누구의 사위라는 것은 검찰 내의 공지의 사실이고 그러한 경우 승진과 핵심 라인 진출에 큰 메리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에 검사들이 위에 검사에게 대해서 이빠른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직으로 또 가기 위해서는 유력자에게 줄을 서야 되고 줄을 서다 보면은 그가 시키는 일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 특혜 권력의 핵심은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될 것입니다. 최초로 범죄를 인지한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고 조사도 직접 하고 공소유지도 하고 나중에 재판까지 들어간다. 이게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합한 검사의 지금 사법에서 현실입니다. 이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너무 큰 권한을 갖고 있고 검찰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수사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무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견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어 왔고 처음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입법내도 다른 나라들 입법내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검사에게 이 사법 관련된 권한이 집중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들은 조직적으로 이런 뒷받침을 받고 있고 그리고 검사들이 특권의식을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망라적으로 한번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로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검사를. 이런데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준사법기관이냐라는 이제 비판적인 입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행정부 공무원에 불과하다. 법관과 같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원은 기소가 있어야 재판하는 그런 소극적인 사법기관이 될 수가 있지만은 검찰은 스스로 수사해서 기소하는 능동적인 행정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준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사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또 핵심적인 요인이 누구도 견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법원이 될 텐데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하니 법원도 검찰의 눈치를 본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검사들이 복관 사찰했던 그런 문건, 그런 것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관이 부존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은 제 식구 마주기로 나가는 거죠.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40%다라고 하는데 검사에 대한 기소율은 0.13%라는 것이 MBC 뉴스 데스크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상위 기관이 법무부인데 예전에 법무부와 고위검찰 간부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돈 봉투를 주고받으면서 만찬을 즐겼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처럼 견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도 검찰과 그냥 한 통속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처럼 고위직 검사에 대해 사실상 견제 장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기 쉬운 조직이다. 심지어는 일부는 마치 범죄를 저지를 특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라는 비판도 분명히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과 동급이라는 의식을 또 이 검사들은 가지고 있어요. 검찰이. 이 법원은 아시다시피 3심제, 1심 안 되면 2심, 2심 안 되면 대법원까지 불복할 수 있는 3심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심 세 가지 기준이 맞는데 검사가 하는 일은 딱 기소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사해서 기소하는 걸 하는데 지검, 고검, 대검을 돌 이유가 없다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고요. 타당합니다. 검찰은 법원처럼 생각하고 법원 옆에 건물도 짓고 높이도 똑같거나 좀 더 높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의 슈프림, 대라는 말은 대법원의 대자를 따라잡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도 초임이 3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3급이라는 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은 월급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 일반직 5호봉, 5급 1호봉의 경우 260만 원인데 검사는 법관과 같이 3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 보조비도 일반직 공무원의 3급 월 50만 원과 똑같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급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고위공무원의 수가 많다. 검찰 출신 고위공무원이 많다는 거고 통상적으로 대검찰청 검사급이라는 지위를 통상적으로 검사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규정에 따라서 검사장급 수를 지금 세봤더니 49명입니다. 49명의 검사장급이 있다. 그러면 이 검사장급은 예전에는 차관급으로 불려졌습니다. 차관급 대우를 받았고 차도 당연히 받았고 지금도 차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1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이제 1급으로 취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러한 이 검사장이라는 직급은 법에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규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검사장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그거를 승진하는 제도로 이제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만 모든 외청장 중에 유독 장관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찰청장이나 관세청장 다 차관급인데 이 검찰총장만 장관급이다.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받지만은 장관과 동급이다. 이게 지금 법제도의 현실입니다. 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총장을 장관으로 대우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장관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장관급 지위에 있으면서도 인사에도 관여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법이 보장까지는 아니지만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은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마치 총장이 자신이 인사권이 있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파견 문제. 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서
법무부와 한 통속이 됐다는 말씀 아까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견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검찰에 종속되는 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사들 파견을 줄이는 방향으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도돌이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지금 법무부뿐 아니라 형사 관련 부처 외에도 외교 공간까지 파견 나가서 문어발처럼 행정부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파견 말씀드렸고요. 지금 법무부 외에도 53명이 37개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보면은 환경부도 가고 서울시도 갑니다. 고용노동부도 가고 특허청, 금감원, 방통위도 갑니다. 교육부도 갑니다.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외교부도 갔는데 외교 공간에도 13명이나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견을 통해서 정부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핵심 검찰 간부와 일반 검사들 좀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핵심 검찰 간부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이익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 권한이 너무 세서 여러 가지 비리와 부패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검찰 간부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에 대한 완벽한 지배력입니다. 핵심 검찰 간부가 갖는 특수한 이익의 시작은 하급 검사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입니다.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승진시키지 않을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 개진권을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 인사에 관한 의견 개진까지 보장해줘서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검사장을 승진 자리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승진과 좋은 보직이란 당근을 줘야지 밑에 다른 검사들에게도 충성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장이라는 법이 없는 직급이 만들어졌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만 장악할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해 강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갖고 있다라는 비판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 간부는 사회 전반에 대해 지배력과 지배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형사 사건에서 전적인 판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국민 다수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검사와 보통 사람들, 검사와 민간인 사이에서 우월적 권력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유지들이 그리고 재력가들이 자발적으로 검사의 스폰서로 나서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심지어 재벌들도 검사 간부들을 관리하죠. 삼성의 검사 관리도 유명합니다. 비판 계속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검사한테 술을 사주거나 골프를 치거나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검사가 너무 힘이 세기 때문이다. 검사 재벌 유착. 전 삼성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 얘기입니다. 좀 충격. 돈을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서 돈을 안 쓰면 일을 안 한 것이라고 했다. 검사들에게 돈을 뿌리고 술과 여자를 접대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마구 쓰라는 얘기였다. 그리고 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임채진 검찰총장이 삼성 장충기 등과 골프를 쳤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임채진 총장은 자신만만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이 장충기 문자를 통해서 임채진과 장충기 사이에 은밀한 거래 또는 부탁 이런 것들이 쭉 오고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찰을 재벌들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검찰의 이 권력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검사들의 이익, 검사의 정치 진출과 인사상의 혜택 이런 것들을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핵심 검찰 간부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통해서 정치 권력에 봉사합니다. 그리고는 보상을 챙기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정치 권력을 선택해서 그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서
정치 권력 강화에 일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승진과 보직, 인사상의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 거대한 수사, 큰 수사를 통해서 이 지명도를 쌓고 그를 이용해서 정치인으로 변신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현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윤 대통령의 생각을 조선일보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검찰을 대거 국회로 보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내년 총선 때 검사 출신 한 30명을 국민의힘인 공천으로 내보낼 것으로 작년 말 일부 당협위원장 인선 때 검사 출신 4명을 새로 발탁했다. 상당수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놓았는데 이 중 여러 자리도 검사 출신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검사들이 직접 이제 국회까지 대단한 수가 지출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 검찰 간부들은 경제적 이익도 확실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전관 예우, 전관 비리라고 저는 부릅니다. 뭐 정말 놀라울 일인데 저도 이런 금액 받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출신은 착수금 한 1억, 성공모 3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보다 높은 검사장 출신은 이 정도거나 그보다 높은 못을 받는다. 그리고 그 예가 드러난 것은 안대희 전 대법관 퇴직 후 5개월 만에 16억 원을 벌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로펌에 취업해서 16개월 동안 16억 원을 벌었다. 한 달에 1억을 벌었다. 검사가 퇴직하고 나면 1년 동안 평생 벌 돈을 다 번다. 그리고 홍만표 변호사는 연간 수입이 91억 원이었다. 이런 것들이 여러 논문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이사로 여러 가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사회이사는 경영 감시를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사회이사가 로비의 통로, 권력과 통하는 통로로 지금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여러 기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정권에 줄을 내기 위한 방편으로 검사를 선호한다.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검찰의 영향력도 더 커지고 있다. 사회이사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검찰과 경제와의 유착을 더 걱정해야 될 판이다. 경향신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권력기관으로 거듭난 윤석열 검찰은 이제 검찰이 아니라 이제 전국을 주도하는 검찰 정치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을 보면은 세계 어느 민주국가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많은 법률가와 검사들이 국정의 핵심으로 들어온 적은 없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의 객관적인 현실이다. 검사들이 그냥 올바르고 국민들 위해서 정치를 할 사람들 같으면 괜찮습니다만, 전정부 장관 평가인데 검찰의 문제점이 뭐냐? 유능한 사람일수록 기득권 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득권 옹호하는 사람들이 국회로 가는 게 현실이 이제 앞으로 목도하게 될 그런 위험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요. 권력이 이제는 총칼이 아니라 검사의 팔 끝에서 나온다. 정권을 만들고 오위하는 일까지 검사가 나서게 되었다. 이게 검사가 자칭 스스로 고백한 바입니다. 지금 검찰의 중립성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지만 지금의 검찰의 중립성은 중립이 아니라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생각이 없는 정부 여당에게만 편파적으로 유리한 반쪽 중립이다라는 비판의 컬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권을 누리는 건 좋은데 그러면 특권을 그냥 놔도 되느냐? 안 됩니다. 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은 매우 특수한 권력이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으로 심각하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흔히 안 알려진 얘기인데 이해찬 회고록 보다가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해찬 회고록을 보면은 2012년에 저축은행 건으로 이제 구속된 한 분이 있었는데 이해찬 대표 친구였나 봅니다. 그분한테 이해찬한테 2억 원을 줬다라고 불어라 라고 매일 아침마다 불러냈답니다. 그걸 거부하니까 그럼 1억 불어라.
아니면 5천 불어라, 4천 불어라라고 계속 그 요구 수준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50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안 보니까 다른 민주당 의원한테 줬다고 불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할 경우에 물론 이 수사받는 피의자의 인권도 침해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검사의 강압에 의해서 그걸 불었다 하면은 이해찬 대표도 영어의 몸을 피할 수 없었겠죠. 이런 식으로 조작과 강압 수사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국민들의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 정부 검찰 특권 해체 실패 원인에 저는 몇 가지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는 논의를 하진 않고 일단 바로 검사 특권을 어떻게 하면 해체할 것인가 이들 해체 방안 간단하게 지금까지 논의해온 내용들 중에 좀 합리적으로 공감할 만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정치 세력과 한몸이 됐다. 우리 교수님도 김유수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치 검사로부터 검찰이 해방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검찰이 인권 옹호 기관으로 제대로 제자리를 찾는 길이다라는 말씀드렸고, 이렇게 할 때 다수의 검사들도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칭찬받는 그런 검사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수 검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사 개인이 일탈할 수 있는 법을 위반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을 어떻게 하면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왜곡죄, 여러 법안이 좀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검사들이 재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 왜곡죄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 법 왜곡죄가 입법될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서 검사들이 편파적으로 기소한다거나 편파적으로 불기소한다거나 해서 그러한 형사의 자의적인 사건 처리를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99%는 똑바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 정도는 압력이 들어오거나 누가 청탁하거나 그러면 봐줄 수도 있는 거다. 아무리 양심적이라 해도 1%는 뭉갠다 라는 것이 검사들이 독백입니다. 그렇다면 1%의 이 뭉개는 사건, 그 사건만큼 국민들의 인권은 침해되는 것이고, 그러한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제도 장치로서 왜곡죄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들도 법을 잘못 적용하니까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적용할 경우에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탄핵이 실제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검사가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탄핵 제도를 둔 헌법의 취지죠. 그렇다면 탄핵을 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고창익 대표님도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탄핵 제도를 적절하게 또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국회가 일상적으로 직무유기를 반복하고 있다. 검사도 잘못한 게 있으면, 위법한 게 있으면 탄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함부로 정치 검사가 또 나서서 정치와 타협하고 핵심 검찰 간부와 타협하는 그런 정치 검사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재직 중에 사건 처리를 해놓고는 그걸 가지고 이름을 얻어가지고 정치로 진출하는 것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직 오남용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검사의 피선거권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는 입법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겠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직자와 사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검사의 경우는 자신이 처리하는 형사사건의 특수성에 비춰서 그 정치적 영향력이 일반 공무원과는 비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 공무원과 일정한 차별을 둔다는 것은 입법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보여지고, 법익 침해 최소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1년으로 하기보다는 경력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5년 이하는 일반 공무원과 같이 90일 정도로 하고, 5년 이상은 6개월, 10년 이상은 9개월, 15년 이상은 1년, 20년 이상은 1년 6개월 정도로 재직 연수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해서
차등을 두는 입법을 한다면 법익 침해 최소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여러 기존의 논의들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검사장 제도 폐지. 검사장 제도가 승진으로 악용되면서 검사들 들세우기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 정리하고 규정, 대통령령 규정 자체를 없앱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허상인 승진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고 실력 있는 고참 검사들이 후배가 같이 승진하면 못 벗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그래야 진정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다라고 전 검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차관급 대우, 이상한 거는 바로 잡아야 되고 차관급 대우 하기 차관급 대우로 만들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명문의 규정을 정하면 됩니다. 검사의 직무상 특권에 대한 해체 방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가 갖고 있는 방대한 수사에서의 권한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4월에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게 있습니다. 검사 수사권은 폐지한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권을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간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데 특위 구성 후 6개월 안에 입법을 만들고 입법 조치 1년 안에 발족시킨다. 이러한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뒤집어졌죠. 이 합의 취지대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검찰청을 공소청화한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여 검사는 순수한 공소기관을 남겨놓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얘기인데 아마 다음 달인가 또 추가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검찰의 어떤 이 수사권을 빼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정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가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더 자세한 얘기들이 논의가 될 것이고 이렇게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수사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검사장 직선제, 지방검사장이 지역의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자라는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좀 긍정적으로 글을 쓴 바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소 법정주의, 기소를 검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법에 위반되면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소 법정주의입니다. 이렇게 기소 법정주의와 기소 편의주의에 대해서 이 법치국가 원리에 더 부합하는 것이죠. 법에 위반하면 처벌받아야 된다. 그 처벌의 권한은 어떻게 처벌하냐면 법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소 법정주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검찰의 부당한 영향력 확대, 행정부 전반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대한 겸직도 제한하고 타 정부기관 파견도 제한하도록 해서 자신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자. 검찰청법 개정하면 좋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망라적으로 검사의 특권을 가져온 여러 제도들 그리고 검사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이 사회는 얼마나 검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를 확인했고 그러한 검사들을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공무원으로 배분해 놓을 것인지 검사 특권을 해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제도 개선 방안들을 망라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주장 특별히 한 건 없고 수리부장, 소수라는 지어내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찰 특권 해체 방안이 검찰 전체를 어떻게 나쁘게 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 검찰 간부들의 특권을 정상화해서 나머지 80% 검사들도 국민들과 함께 칭찬받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검찰이 되도록 검찰의 정상화 방안이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도 굉장히 논쟁적인 게 있을 수 있는 여러 안들이지만 좀 굉장히 충실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발제하신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다른 의견이 계실 수도 있고 더 다른 의견을 배우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송문호 전북국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원장님이신 우리 홍로 교수님 토론 이야기 듣도록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고, 논의도 많은 문제인데, 겸손하게 정리를 하셨다고 자꾸 그러는데,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많은 자료를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도 고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검찰하면 이제 보통 떠오르는 게 더 킹이라는 영화 요 근래에 보면 그 상당히 인상적으로 저도 봤고요. 그리고 요즘 사건 아닙니다만 요즘 판례라고 바뀌었는데요. 소위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혹시 다 아시죠?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재판에 관여하고 수사에 관여했던 분들은 거의 다 출세에 가도 선상에 다 갔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없었기 때문에 엮을 게 없어가지고 찾다 주거침입죄로 이제 처벌한 사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악 대법원 판결 5개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로 꼽는 건데 얼마 전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변화해가고 또 시간이 좀 느리지만 수레바퀴는 굴러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인데 소위 떡값 사건이라고 해서 지금 유명을 살렸습니다만 물론 지금 상실케 했죠. 이렇게 떡값 준 사건을 좀 뭐라 그럴까요? 고발했다고 해서 그런 대표적인 사건들이 이제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실은 새로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거의 대부분 발표 내용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잘 안 알려진 부분하고 역시 또 직접적이진 않으나 사법부에서 증거 채택을 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또 생각해야 되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바뀌는 과정에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같은 것들만 이제 남기는 형태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수사 업무가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청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건가? 중대범죄수사청을 그러한 경찰 제도를 놓고도 필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는 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것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성을 좀 따져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좀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수청 당연히 저도 찬성을 하고 국가수사청도 경청할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조직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자치경찰대는 이대로 그냥 계속 갈 것 같은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됐을 때 그러면 검찰이 수사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역할 정도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주는 거는 당연히 찬성합니다만 그럼 수사 과정에 검찰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경찰이 주는 기록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델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해외 입법 내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사 과정상에 이렇게 경찰과 검찰이 전혀 협업하지 않는, 검찰이 전혀 감독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는 우리가 여러 나라의 해외 사례를 얘기합니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도 않지만
경찰의 수사를 이렇게 가만히 두고만 보는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가 됐을 때에 지금과 같은 모델에서는 검찰이 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기웃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수사라는 게 결국은 수사, 기소, 재판으로 쭉 이어지는 건데 검찰이 거기에 개입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검찰의 논리의 명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사건,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 어떤 그 수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이라든지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적법 절차 준수에 대한 감시 감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검찰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찰과 검찰의 협력 모델을 새롭게 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수청 논의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기소가 분리가 된 이후에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그 피해가 다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기소 분리를 더 추진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동력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경찰을 못 믿는데 자꾸 경찰한테 주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믿냐. 경찰이 지금 하는 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지난 정부 때 검찰개혁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에게 수사권을 다 주는 이런 방식은 나는 찬성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이 있지만 수사 절차와 관련된 기본법이 없다. 그래서 수사 절차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속해 있는 민변 저희 사법센터에서는 지금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수사 관련 이제 뭐 수사를 받게 된 사람이건 일반 국민이건 아니면 내가 참고인으로 뭐 경찰에서 오라고 하건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내 권리가 뭔지 이걸 잘 모르겠다. 형사소송법을 찾아보기도 어렵거니와 형사소송법을 찾아도 수사 관련된 조문을 찾는 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변호사들도 이거 수사 관련 조문 찾는 것들이 어렵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조문을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이고 그거는 형사소송법이 말 그대로 소송을 중점에 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사 절차와 관련된 법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위 법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지침 이런 것들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알기 어렵고 그런 것들은 또 바꾸기 쉽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기 어렵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뭐 검찰에서 별건 수사하고 심야 조사하고 아까 뭐 2차 사건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뭐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불러가지고 자백하게 하고 사건제 뭐 날조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도 결국은 수용자 소환 조사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인데 뭐 검찰이 소환한다는 그 소환이라는 용어 자체도 틀렸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쉽죠. 검사가 가서 조사해라.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몇백 번을 검사가 갈 수는 없겠죠. 왜 왔는지 그런 것들도 다 기록에 남겨라 라고 하면은 해결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규율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규율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 하지 않나 싶고요. 더 문제는 이런 훈련 같은 게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작년 2월 기준으로 이제 대검이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규정이 63개, 지금은 뭐 몇 개인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문정부 때 법무검찰개혁위에서 이걸 권고를 했었고 그때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슬슬쩍 다시 비공개로 전환한 규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좀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검이 보유하고 있는 규정의 20%이고 더 놀라운 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비공개 규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대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규정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국방부가 이제 59개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많다. 그리고 수사와 관련돼서 수사의 총량이 훨씬 많은 경찰은 비공개 규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검이 63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수사와 관련된 규정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목록조차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 비공개 규정인가 전혀 알 수 없는데 경향신문 그 보도에 따르면 대검의 뭐 비공개 규정이 수사 관련 비공개 규정이 26개 이게 2020년에 나온 보도인데요. 그 중에는 뭐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왜 비공개로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고 비슷한 내용의 경찰 지침은 당연히 수사 규칙에서 공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출 수 있는 것, 감춰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특권이죠. 검찰이 가장 많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없다라는 것, 뭐 특활비만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은 뭐 많은 것들을 감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는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사절차법 얘기할 때 영국의 페이스법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국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1977년에 일명의 필립스 위원회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4년에 경찰과 형사증거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이제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세세하게 규정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만 보면 내가 어느 절차상에 있는지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서 내가 누려야 할 때 권리가 뭔지 이런 것들 다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형사소송법에서 수사를 분리해서 수사 절차와 관련된 기본 법을 만들자.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수사기관들을 좀 통제하자. 투명성을 높이자. 그런 것들이 좀 특권을 줄일 수 있는 큰 방법이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제자께서 얘기하셨던 해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법의 복제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 왜곡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그 김남국 의원의 발의안에도 보면 이제 추상적인 개념들이 여러 개 중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자칫 좀 자의적인 적용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이 부분 좀 신중하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고 이 자의적인 사건 처리가 문제가 되는데 이 자의적인 사건 처리에 관한 통제를 결국은 또 이제 검사에 대한 형사 처벌로 해결하자는 건데 우리가 지금 형사처벌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좀 고민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에 지금 이제 검사는 특히나 징계가 잘 되고 있지 않은데 뭐 징계제도를 통해서 징계를 이제 실제로 하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본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처리된 사건 자체를 날리는 방법입니다. 드러났을 때 바로 공소 기각을 시킨다든지 공소권 남용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서 뭐 유성 사건 같은 경우에 증거 위조가 드러났다 아니면 그 외국학산 관리법 위반 사건처럼 공소권 남용이 드러났다 그럼 바로 공소 기각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너희가 장난질을 해봤자 이 사건 이게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 결국 너희가 창피를 당하게 돼 있어. 이 사건은 무효가 될 거야. 라는 사인을 주는 그런 장치들로도 좀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의 차관급 대우 폐지는 당연히 저는 찬성하고요. 마찬가지로 평검사 3급 공무원 고하는 문제도 좀 손을 볼 필요가 많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검사들은 호봉도 다른 일반직 공무원 상급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숨어있는 디테일들도 좀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지방검찰청 직선제도 참여연대에서 주장하는 안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직선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민족 통제와 민족 정당성이 합쳐지는 건데 검찰의 민족 정당성이 필요한가라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있고요. 민족 통제라는 게 검사장을 직선으로 뽑는다고 해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 그리고 더더군다나 검찰이 공소청으로 재편이 되고 검사장제도 폐지되고 났을 때의 직선제가 필요할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 마지막으로 검찰이 지금 정치 권력화가 사실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거까지 들어오면 그 정치 권력화의 가속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를 생각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죠. 검사장 직선제는 18명의 윤석열을 만듭니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직선제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뭐 다른 점에 있어서는 뭐 발제자분과 다른 토론자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뭐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문제점을 종합 세트라고도 할 수 있죠, 검찰은. 그래서 오늘은 뭐 일부만 말씀드렸고 뭐 다른 분들의 의견 뭐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사결착권 문제는 사실 굉장히 외면을 하고 있는 문제고 오랫동안 학계에서는 여러 논의들이 있었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경찰 개혁위원회 이런 데서도 부담들까지 사실 나왔지만 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한분도 안 계시지만 무관심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행정권 행사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인권 침해가 명확하게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걸 통제할 법률이 없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국회의원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여간 또 개별적으로 법외국자라든가 건강한 직선제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토론을 다 하기로 하고 우리 김영중 연구위원 네, 한국형사법정책연구원의 김영중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원래 형사만 있었는데 법무까지 지금 들어오게 돼서 좀 일이 좀 복잡하고 많습니다. 검사특권 해체 방안에 대한 단상이라고 저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다 혹은 검찰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검사들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검사들이 국가의 주요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입법까지 또 장악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발제자분이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 그 토론문에 이제 준사법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검사가 가지고 있는 사건 종결, 불구속 처분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서 스스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아무래도 검사의 권력이 전혀 통제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이제 행정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서야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정도 받았고 또 이제 수사권이나 기소 단계 같은 경우에도 각종 위원회를 또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위원회 운영 구성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검찰 쪽이 좀 친숙한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약간 형식적이 된 그런 면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법무부가 또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정부에서 달리 이번 정부에서는 거의 이제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고 최후에는 이제 법원이 해야 되는데 아까 발제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 든다라고 해서 결국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돼버렸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만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있는데요. 공수처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또 너무 조직이 작고 현재 그 조직의 존폐 자체가 또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견제할 수 있는 권력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제자분이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 왜곡죄인데요.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독일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사나 검사, 판사 이외의 공무원 또는 중재재판관이 사법사안을 주재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법을 왜곡해서 일반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때 형벌을 1년 이상 5년 이하 이렇게 자유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검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2014년도에는 실제로 판사가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해서 이 법원 판사에게 법외국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고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에는 이 법외국죄를 통해서 동독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재판권 거쳐고 왜곡해서 이러한 그 인권 유리한 법조인을 단죄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21대 국회는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안들이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업 또는 부당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 입증을 어떻게 할까의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입증을 위해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영장 받는 것도 그렇고 검찰에 대한 영장 발부 자체가 스스로 이제 발부하는 거라서 현재 체제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사실관계의 왜곡 조작이 무엇인가의 문제가 또 있는데요. 이런 규정 해석에 있어서 여기저기 그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 법 왜곡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모호한 점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지금 현재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일단 입법을 하게 되면 해석의 문제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걸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의 문제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에서 이걸 결국은 담당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제안 정도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 자체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발제자가 이제 검사 탄핵 이야기를 했는데요. 탄핵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회 제절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제절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수단 자체는 효과적인데 검사 한 명을 탄핵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과반수 의결까지 하는 이 상황 자체가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일단 법과가 검사가 또 탄핵의 선에서는 또 같다는 것 자체도 체계상으로도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일단 탄핵의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별도의 방안을 제시한 거는 징계 실질화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검사에 대한 감찰을 위해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다른 의원실에서 주최한 그 발제를 할 때도 영국의 사례를 소개를 했는데요. 영국에는 이제 검찰청 감찰관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법무부 산하에 속해 있고 여기에서는 검찰청, 법무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SF라고 하는데 여기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찰을 하는데 권고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기관이 있다, 독립적인 기관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소 법정주의에 대한 건데 기소 법정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기소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뒤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소 법정주의 도입하는 것 자체는 뭐 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야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사 기소 같은 경우에 해외 입법 내에서 일정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나라별로 문화와 정통이 있어서 발전해온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맞는 걸 선택하면 돼서 이거는 뭐 특별히 어떤 기준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사 자체를 아예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는 건 없고요. 보통은 적어도 의견 개시 정도는 하고 왜 그러냐면 수사의 목적 자체가 어떤 재판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을 그 절차에서 빼내기 위한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민주주의 발전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래도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검찰청은 폐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사장 직선제 정치화를 방지하는 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정치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그냥 다른 제도적인 그런 제안을 몇 가지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구형 기준 공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형 기준이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검찰 쪽에 물어봤는데 그건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유는 명확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뭐 피의자가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뭐 어떤 뭐 서류라든지 그런 걸 준비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좀 힘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형 기준은 이제 현재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깜깜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형 기준 공개를 통해서 수사한 결과가 형벌로 어떻게 연결되는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검찰 활동의 강화 아무래도 투명성 강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투명성이 필요한 뭐 아까 김진우 선생님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검찰 활동은. 네,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것도 공개하라고 하니까
아직도 그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부 이제 적어도 뭐 수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비밀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거 외에 나머지는 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수사권 자체하고 기소권을 분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국가수사청을 만든다라고 할 때 현재 체계에는 지금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지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파견 나간 기관의 많은 부분이 특사경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좀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검찰이 공익 아까 김민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 대표자나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제대로 그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검찰을 기억해 나갈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길의 김주훈입니다. 김선림 변호사님 발표는 잘 들었고요. 그 세 분 토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토론에서 그 주제 발표문 마지막 부분 특권 해치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검사에게 굉장히 많은 특권이 있는데 전 그 특권 중에서 역시 뭐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그리고 이건 뭐 권한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관해에 있는데 피사실 공표,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는 것 이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권한들이 시민의 인권에 가장 중대한 그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특권을 폐지 또는 축소하지 않으면 나머지 특권을 그 개선한다는 건 엉강생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 네 특권이 그 사실 다른 그 검사들의 특권을 낳은 원천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떤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 검찰 개혁을 할 때 전선을 너무 확대해서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하나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그 검사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라는 그 말 속에 그 검자는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과 달리 검사한다 할 때 그 검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검사라는 말을 아마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을 텐데 그 만들었을 때의 취지는 결국 수사관의 활동을 검사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란 말도 마찬가지로 검사하고 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기관을 살핀다, 수사관을 살핀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보는데 많은 경우에 검사들이나 뭐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도 이 검사의 검자를 마치 이게 뭐 칼검차인 것처럼 칼잡이니 검객이니 이렇게 말하고 반대쪽에서는 뭐 망나니니 인간백정이니 하는 그런 식으로 또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요. 이 검사할 검자로 저는 돌아가는 것이 이 검찰개혁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에 검찰개혁을 할 때 검찰청법을 그 전체 개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 법을 만들면서 검사와 같은 좀 그 모호한 용어가 아니라 그냥 기소관, 기소청, 기소 이런 표현으로 전면적으로 좀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내포가 있는데 기소 또는 기소관, 기소청이라는 말은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 뭐 프로시큐터가 명확하지 기소관이라는 말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기소관으로 바꿀 때는 헌법에 그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개정 법률이나 신설 법률에 이 기소관이 과거의 검사라는 점을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오시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민주당에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를 연속으로 지금 인권연대가 계속 열고 있는데 지금 이 토론회를 이렇게 열심히 열고 열심히 토론하고 참여하는 이 마음을 부디 그 집권한 뒤에도 잊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는 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나 인권을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민주당 정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좀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실패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정치에 활용할 생각이 없지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이를테면 이명박 수사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저는 상당 부분 지지하고 원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런 것이 검찰에게 엄청난 빌미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정부가 이 검찰 개혁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노무현이나 한명숙 수사와 같은 수사에서 우리가 봤듯이 만만한 생각이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를테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또는 공수처와 같은 제가 볼 때는 좀 어설픈 그런 검찰 개혁 안으로 임했고, 굉장히 그 안 자체가 미흡하고 미진한 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되치기를 당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결국 전 수석, 그러니까 전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검찰 개혁은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5.18 수사나 하나의 척결 같은 것, 그리고 4대강 사업 문제 해결 같은 것을 중장기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정권은 5년이고 그 5년 안에 의미 있는 변화, 발걸음을 만들지 못하면 다음 정부에 들어서는 전면적으로 다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를 해서 속도감 있게 이 개혁을 추진해야 다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 개혁의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소청을 만드는 경우에 저는 지금의 대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행정 기능은 법무부로 완전히 이관을 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법무차관이 검찰총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를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법무행정은 다 법무부로 보내고, 그리고 실제 수사와 관련해서는 각 지방 검찰청, 앞으로 이제 기소청이 되겠죠. 기소청으로 보내서 각 지방 기소청이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린 전국의 검사들을 이렇게 순환시키는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문제점도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기소청별로 채용을 하고 검사를 인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설치를 하는 경우에 그 구성을 어떻게 할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나 충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최대로 많이 한다면 수사검사, 검찰수사관, 경찰수사관이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지금의 검찰 조직을 나온다고 생각하면 수사검사와 검찰수사관이 될 것이고, 검사가 가지 않는다면 검찰수사관과 경찰수사관이 될 것이고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검찰수사관만 다 떼어낸다면 검찰수사관만으로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안 중에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사전에 미리 좀 숙고를 하고 판단을 해서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공수처가 활동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 때 그냥 설렁설렁 만들어서는 전혀 그게 작동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중수청에 수사 검사들을 보낼지에 대해서도 저는 숙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역량과 관련해서는 저는 수사 검사가 단기적으로는 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수사 검사를 보낼 때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경찰 조직과 검찰 조직 사이에 굉장히 불균형한 그런 어떤 위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수사관까지 간다고 하면 검찰 수사관이 6, 7천 명 정도 되고요. 수사검사가 몇백 명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숫자로도 검찰 쪽에서 적지 않지만 검사들은 전원이 고위직이기 때문에 아마 중수청의 고위직을 검사들이 독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우에 과연 그 기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괜찮은 수사기관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조직 분리를 해야 결국은 이 검찰 개혁을 하고 이 수사라든가 그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검사들이 중수청에 가는 경우에, 그리고 중수청을 장악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기소청과 인적인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검사를 뽑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가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기고, 이런 인적인 네트워크에서 생겨나는 어떤 유착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통제할 방안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두 조직이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서로 견제, 균형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제도로 하는 것이 뭐 시행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다른 기관과의 권한 배분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중수청, 경찰청,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국가정보원, 이 어떤 수사 또는 정보, 이 권력기관들, 폭력기관들을 적절하게 업무를 분대를 해야 하는데요. 그 난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수청과 국수본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수본을 지금 다 흡수한다는 것인지 중수청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나온 그런 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중수청을 만든다고만 하고 있지. 아까 앞에서도 제가 이제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 국수본이 중수청으로 다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과연 연방수사국이라고 하는 FBI라고 하는 중수청이 국수본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수본이 사실은 또 연방수사청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와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수사에서 겹치는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수사기관의 배치에 대해서 다음에 법을 만들 때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수사 기소 분리를 생각했다면 공수처를 만들 필요가 없이 중수청으로 공수처를 사실은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 정도의 기능에 불과한 거고, 사실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라기보다는 검사 범죄 수사를 위해서 만든 기관이 아닙니까? 그런 아주 작은 부분을 위해서 기관을 하나 따로 만든다는 게 저는 좀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를 않고요. 그리고 경찰 개혁의 문제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화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사들이 문제 제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치경찰과 국가 수사 경찰,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분리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좀 더 해야 하고, 만약에 그걸 분리하지 못하거나 분리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정보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사실 경찰이 정보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기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정보원에 넘기고 국정원을 여러 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국내와 국외로 영국 방식 같은 것으로 완전히 나눠서 서로 좀 견제하게 하는 권한을 좀 나누는 그런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두 번째로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영장청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청구와 집행이 너무나 남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발부율이 98%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거의 다 발부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압수수색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속영장의 청구는 사실 구속영장의 청구 요건이 아시겠지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중요 사건이라든가 유명인 사건이라든가 정치인, 기업인 사건은 거의 기본값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나 사실 검찰총장이 적절하게 지휘해서 이 구속영장을 남발하지 않도록 누구든지 자유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지금 너무나 이제 부족한 상황이어서요. 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청구하고 엄격하게 발부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법과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것을 국회의 특권 폐지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전도된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 것, 특히 이제 구속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사실 국회의원만 누릴 수 있는 권리여서는 안 되고 저는 일반 시민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수사 기소가 분리되면 검사들이 그렇게 큰 힘을 쓰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냥 낙관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검찰 개혁 한 2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과정을 보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이 됐을 때 검찰이 정말 수사를 잘 감시하고 이권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 남은 먹거리, 나쁘게 말하면 먹거리인데요. 먹거리인 이 기소권을 이를테면 전관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또 활용할 수도 있겠다. 사실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게 구속 문제하고 기소 문제 아닙니까? 이 피의자가 피고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이 경우에 이게 또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소 개심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재정 신청 이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길어졌는데 피의사실 공표 관행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정말 저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고 언론인으로서 저도 너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말하나마 명백한 불법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사실상의 범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관행이고요. 그리고 수사관이나 이 기소관이 이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나면 그것을 상당 부분 공개하고 나면 기소에 이르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미 여론 같은 것, 분위기 같은 게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기소 판단을 저는 공정하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그대로 또 재판으로 이어져서 재판관, 판사가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데도 저는 굉장한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근절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관행상 언론인들의 먹잇감이었고 이 먹잇감을 둘러싸고 기자와 검사가 상당히 유착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관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무장관이라든가 검찰을 누군가 이제 지휘하게 된다면 검찰총장이든 법무차관이든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만약에 이런 사실이 벌어지면 단 한 케이스라도 검사, 기소관을 처벌하고 징계를 한다면 저는 이런 일이 쉽게 뒤에도 벌어지기는 어렵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왜 6개 범위로 됐으며 왜 지방경찰이 이렇게 됐으며 하는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일단 큰 발제와 토론 이야기는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저 100%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고뇌들이 다 이렇게 엮어져 있는 것들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국가 형벌권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국가 형벌권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된다라는 원칙 이건 전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그러려면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청구를 다 해야 된다. 그것도 대전제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건데 모든 휘발점은 거대하고 비대한 권력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그것이 견제와 균형 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고 지금 여기서 쭉 나와 있는 우리 김준환님께서 발제해 주신 그런 것도 이제 5차원에서 이렇게 가지로 나오는 건데 거기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국가 권력의 균제와 경제 지적하셨듯이 이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들은 명백한 범죄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행하고 있는데 내부 처분 안 돼요. 뭐 징계도 안 되고 그렇다면 국회가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헌 위법한 사실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한다. 이걸 왜 못합니까? 빨리 해야죠.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실히 분리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보완 사항들 다들 동의하십니다만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 경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수사청 어떤 수사 범위를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달인가 우리 또 추가적으로 본격적인 그 주제로 가지고 논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제 논의를 좀 심화시키고 오늘 말씀하신 토론자분들께서 주신 의견들이 좀 반영돼서 아마 다음 발제 준비하시는 분은 그런 것들까지 고민하고 공부하실 거라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균 선임 기자님 말씀 마지막으로 주셨는데 대단히 뼈 아픕니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문재인 정부 실패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수사 기소권 어정쩡하게 해놔서 이렇게 됐으니 확실하게 분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입법에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것도 이 다음 정부를 기약할 게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 우리 민주당이 좀 열심히 입법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혹시 우리 토론 뭐 한 말씀씩 하시고 싶으면 불러주시죠. 한 말씀씩 하시죠. 간단히. 사실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문화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유럽이나 다른 제가 듣기로 인도네시아도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이 고등학교 선생님도 있고요. 또 유럽의 국회의원은 농민 대표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직군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제목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특권이 있으니까 자꾸 하려고 그러고 특권을 없애면 별 재미없으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게 핵심이고 상당히 그 대안들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또 어떤 거에 설득력이 있는가. 법이란 건 실은 상식이 추상화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젠가 바뀝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동의 움직임이 얼마큼 갈 것이냐라는 거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꾸로 예, 저는 감기 걸려서 목이 잘 안 나와서. 어쨌든 저희가 이런 토론의 자리를 가짐으로써 조금 더 이제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는 사실 검찰권을 이렇게 좀 비대하고 비정상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면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서로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이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거꾸로. 그런 거 알겠습니다. 예. 아까 김지미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동의하면서 약간 유보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사관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검사가 통제하거나 감독하는 것, 견제하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검사에게
이렇게 포괄적인 어떤 권한을 준 것도 바로 그것이 그 이유였다고 우리가 발제문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젠가 그런 검사의 그 수사 과정에 대한 적절한 통제 그리고 인권의 보호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라는 그 측면에서 우리 김 변호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 약간 이제 이견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쭤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약간 다른 것은 이게 우리가 검찰개혁 과정에서 그 통제와 지휘 또는 뭐 감독 이 권한을 섣불리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권한을 좀 제한을 하고 그리고 각자의 역할, 그 견제와 균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저는 또 검사들만큼이나 위험해질 수 있는 게 경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수사 부분에서 과거에 우리가 사실 수십 년 동안 일제시대부터 경험해 왔던 일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통제하는 일이 필요해질 것이다.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그래서 그 시기가 됐을 때 그것을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검찰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외국은 왜 이런 문제가 없나 보니까 외국은 이런 제도가 있구나 라고 해서 사실은 해외의 여러 제도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뭐 검사장 직선제도 그렇고 왜곡제도 그렇고 대배심도 그렇고 뭐 검찰 심사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외에서 시행 중인 제도들을 우리도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사실 그래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 제도라는 것은 사실 그 나라의 문화라는 토양 위에서 발전된 제도여서 그것들을 사실 섣불리 우리나라에 이식을 하려고 하다가는 저는 부작용도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배심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대배심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좀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반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순기능만을 보고 무조건 들여오기보다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과연 우리 문화에 맞는지 우리의 제도로서 이것을 잘 정착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뭐 직선제 반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뭐 절대 안 된다 이건 아니고 그런 순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 토론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김 변호사님이랑 변호사님 느끼는 것 잘하시고 사실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 사문화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직권남용죄가 부활을 하더니 그래서 저는 이거 직권남용죄가 이거 남용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거 이 행정부는 진짜 일 못한다 이거 원래 이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계속 그게 검찰에서 남용을 하더라고요. 무리하게. 피의사실 공포죄는 또 있는데 삼가. 그게 왜 그러냐라는 거죠. 그게 사실 이제 피의사실 공포가 특히 정치권 여론재판 하면서 치명적인 건데 이게 공익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피의사실 공포 직권남용죄의 남용 정도는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단독보도라는 이름으로 빚어지는 허위보도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안 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금방 수사하려고 맘만 먹으면 물론 뭐 언론 입장에서는 취재원 보호 때문에 강렬하게 반대를 하고 뭐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정적이고 그런 거라면 할 수 있겠다 하는데도 안 된다. 그게 이제 현실적인 것 같고요.
하여간 제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바쁘신데 다시 이렇게 지혜를 모으자고 여기서 같이 한 것에도 의의가 있고, 사실 이 내용 중에서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안들이 사실은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서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밝히면서 이걸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